안녕하세요. 내 건물은 내가 짓는다.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할 따뜻한 공간을 꿈꾸는 예비 건축주들을 위해서 우리 지역 건축사분들과 집짓기 방법을 알려드리는 건축학개론의 윤지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건축사와 예비 건축주분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 이런 말이 떠오릅니다. 좋은 집은 좋은 건축주가 만든다. 네, 건축주 스스로 충분한 지식과 소양을 쌓아야지 좋은 건축가와 시공사를 만날 수 있다는 뜻인데요. 포항지역 건축사와 함께하는 올바른 집짓기 강좌 건축학 개론. 오늘 자신의 건축 철학과 노하우를 들려줄 강순희 건축사님을 모셔보겠습니다. 그럼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건축사님. 네, 반갑습니다. 먼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포항지역 건축사에서 활동하고 있는 강순희 건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럼 오늘 준비한 강연 주제는 무엇인가요? 네, 제가 공간 업사이클링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좀 생소한 단어이긴 하죠. 아, 그러면은 공간 업사이클링이랑 정확히 무엇인가요? 리모델링 같은 건가요? 예, 리모델링하고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리모델링은 그냥 단순히 그 구조나 기능을 업그레이드 시킨다라는 것이고요. 거기에 새로운 가치를 하나 더한다라는 개념으로 보면 그거를 공간 업사이클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럼 건물의 가치를 더한다 이 정도로 정리가 되는데 사실 저도 그렇고 제 주위를 봐도 자신의 일상에 이 업사이클링 제품이 들어오는 건 싫은데 업사이클링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난 공간에 가는 행위에는 누구보다 앞장서는 것 같아요. 이런 공간들은 새롭게 만들어진 공간들과는 달리 차분하고 묵직한 또 다른 느낌을 줬는데요. 네, 그럼 강순희 건축사님이 준비한 활용성이 낮아진 건축물을 고유한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기능과 용도의 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재활용 공간 업사이클링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은 지금 전국 지자체에서 안 하고 있는 지자체가 없습니다. 지금 저희 포항 지역에서도 지금 여기 포원도서관이 근처이죠. 중앙동에서도 일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송도 지역에도 최근에 재생지구로 지정이 됐죠.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흥해 지역도 불행한 일이긴 합니다만 작년에 지진이 나고 지진을 피해 복구를 위한 재생 지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 도시 재생이라는 큰 틀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 재생 속에서 재생되는 도시 공간 안에 작은 공간들은 없어지기도 하고 새로 생겨나기도 할 건데요. 그 없어지는 작은 공간들이 어떤 방법으로 없어질 건가, 또 어떤 방법으로 다시 탄생할 건가, 이런 이야기를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다 거창하게 타이틀은 도시재생이라고 붙였는데요. 사실 오늘 도시재생을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작은 집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예, 오늘 조금 개인적인 얘기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이거는 이제 저희 사무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카페입니다. 지난 그 첫 강의 두 번째 강의를 여기서 촬영을 진행했었거든요. 저는 집을 설계하는 사람이고 집에 대한 감성이 일반인들하고 조금 다를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사무실에서 일만 계속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건축주분들을 여러 분 이제 대면을 하게 되는데 그 좋은 집을 짓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거를 집을 짓는 당사자가 되어서 건축주가 되어서 찾아오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고 또 건축사들 역할이 그거니까 잘 진행할 수 있는데 일반인들 그냥 막연하게 나도 집을 짓고 싶다, 집에 대한 꿈을 키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집 짓기 과정에 대한 생각들을 미리 하고자 할 때 어떤 조언을 저희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건축사 사무소의 문턱이 너무 높더라는 거죠. 그냥 일반인들이 찾아와서 쉽게 얘기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각하다가 오늘 주제하고도 걸맞기도 한 것 같은데요. 저희 이제 건물 1층이 오랫동안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버려지다시피 해 있었는데요. 제가 어느 날 내려갔다 보니까 막 사람이 안 사니까 곰팡이도 슬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간을 어떻게 다시 탄생을 시키면 잘 쓰여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런 건축 카페라는 전국에 몇 개 없습니다. 카페라는 공간을 만들게 되었고, 그냥 차 한잔 마시러 찾아오시면 제가 뭐 매일 거기서 서빙을 해드릴 수는 없지만 청하실 때 상담을 해드리고 그런 공간을 만들었거든요. 이런 사소한 기쁨을 느낍니다. 네, 어떤 분이 이제 카페 처음 열었다고 하니까 화분들 많이 보내주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 기르는 거에는 좀 소질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좀 많이 죽였고요. 이 선인장도 거의 비슷한 처지가 되었었습니다. 근데 그냥 방치해뒀어요, 밖에다가. 이거 버리기도 좀 그렇고. 그랬는데 어느 날 이런 짓을 하더라고요. 너무 예쁜 짓을. 그래서 저는 이제 출근하다가 얘를 딱 발견했는데요. 이런 기쁨을 주는 공간? 네, 저는 이런 기쁨을 느낍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도시재생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여러 재생 사례들을 보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일본에 있는 화기소라는 프로젝트인데요. 이 화기소는 1955년에 지어진 목조 건물입니다. 세월이 많이 지났죠. 70년, 80년 된 것 같은데요. 이 건물이 있는 곳이 어디냐면은 도쿄에 있는 야나카라고 하는 동네인데요. 우리로 말하면 서울의 한 서촌 정도 되는, 그러니까 옛날 도쿄의 모습을 많이 간직하고 있는 곳이긴 한데 약간은 슬럼처럼 변해가기 시작하는 그런 동네이죠. 그런데 이제 이게 우에노 근처다 보니까 대학들이 많습니다, 주변에. 그래서 이 집은 사실은 뭐 너무 오래되고 했기 때문에 집 주인도 집에 가치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뭐 들어와서 살려면 살아라 뭐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근처에 도쿄 예술대학이 있었는데 학생들 몇 명이 이제 들어와서 여기에 자리를 잡고 살게 되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집을 막 뜯어 고치는 거죠. 이렇게도 고치고 저렇게도 고치고 뭐 예술대학 학생들이니까 공간에 대한 그 변화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컸겠죠. 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들어와서 막 이렇게 자유롭게 공간을 쓰고 지내는 와중에 이 집에 이제 건축가 미야자키 미츠요시라는 사람이 2006년에 입주를 했습니다. 자기도 그들과 같이 이 공간을 뭐 여러 방향으로 누렸겠죠. 그러다가 불행하게 2011년에 일본에 지진이 왔죠. 동일본 대지진. 예, 거리가 좀 떨어져 있긴 합니다만은 도쿄에 있었지만 조금 이 집도 피해를 입게 되었어요. 그래서 집주인 입장에서는 다시 고치는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집을 철거를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고 이 집을 철거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땅의 가치는 있는 곳이니까 지상 주차장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입주해 있는 그 학생들한테 나가주기를 청했죠. 그 미야자키도 같이 쫓겨날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죠? 네, 건축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공간에 대한 감성이 저와 같이 좀 남달랐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집이 없어지는 것에 대한 상실감이 일반인들보다는 좀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내기 좀 아쉽다. 그러니까 자기도 어린 시절에 동네에 잘 다니던 목욕탕이 있었는데요. 그 목욕탕이 어느 날 없어졌어요. 근데 그때 느꼈던 그 기억의 하나를 뭔가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 예, 그런 생각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창한 계획을 세웁니다. 이 건물에 장례식을 한번 치러줘 보자.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주변에 있는 예술가들 그룹 한 20명 정도를 모아서요. 이런 일을 벌입니다. 이게 2012년에 일어난 일인데요. 하겐날레라는 거창한 이름을 붙이고 건물의 장례식을 준비합니다. 예술대학 학생들하고 이제 아티스트 20명 이렇게 이 건물에다 어떻게 해봐라 하니까 뭐 온갖 다양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을 이벤트를 한 3주 정도 했는데요. 그 3주 동안에 무려 1,500명이 이 집을 다녀가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나니까 이제 또 사람들이 생각이 좀 바뀌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미야자키가 이 집을 그냥 없애는 건 너무 아쉽다. 그래서 새로운 가능성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계획서를 집주인한테 제출을 하고 이 건물을 자기한테 맡겨달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주인 입장에서는 재밌는 거잖아요. 1,500명이나 찾아오니까 아 이게 뭐가 되겠다 싶은 거죠. 그래서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하기소라는 건물로 재탄생이 되었고요. 지금 현재 공간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1층은 이제 카페가 있고요. 옆에 이게 2층짜리 목조주택인데 지금 여기가 층고가 한 7m 정도 확보가 돼서요. 건물 전시도 하고 네, 이렇게 하고요. 2층에는 이제 미용실 하나 들어있고요. 그냥 일반 근린생활시설하고 똑같습니다. 그 미야자키가 2층에 자기가 터를 잡고 지금 건물을 운영하고 좀 낯선 사진이죠. 웬 청년이 떡하니 있죠. 여러분 분리수거 잘 하세요? 분리수거 잘 하시는 편이세요? 네. 대답이 크게 안 나오는 거 보니까 관심이 없으신 듯. 이 잘생긴 청년은 보얀 슬라트라고 하는 네덜란드 청년입니다. 나이 24살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최근에 뭐 뉴스나 인터넷 기사로 저도 많이 접하게 되던데요. 태평양 상공에, 그러니까 그 하와이하고 캘리포니아 사이에 있는 그 바다에, 태평양 바다에 플라스틱 쓰레기 산이 생겼다. 그 규모가 한반도 면적의 7배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 지구가 이제 병이 들고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청년이 그러면 그 쓰레기 섬을 자기가 치우겠다. 이런 포부를 가지고 The Ocean Cleanup이라는 회사를 하나 창립을 했습니다. 이게 비영리 법인인데요. 뭐 노벨상 줘야 된다 이런 얘기도 막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의 건설 폐기물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해요. 이게 업사이클링하고도 이게 연관이 꼭 되는 거죠. 저희가 집을 짓고 있는 사람들인데요. 부수는 과정에 대한 생각을 해보자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의 건설 폐기물의 양입니다. 지금 뭐 2012년 통계 좀 오래되긴 했지만 38만 2천 톤이 매일 발생이 되고요. 그 중에 건설 폐기물이 18만 6천 톤입니다. 뭐 양으로 따지면, 연간으로 따지면 건설 폐기물만 펼쳐서 쌓는다고 하면 1년에 여의도 한 개가 생긴다고 그래요. 그래서 전체 폐기물량의 49%가 건설 폐기물이다. 이건 좀 굉장히 심각한 건데, 또 달리 생각하면 이 건설 폐기물의 양을 줄이는 획기적인 방법이 개발이 된다면 폐기물의 양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자원순환 이제 점점, 이거는 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노력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천연 자원은 적게 쓰고 순환 자원은 많이 개발을 해서 지구를 좀 살리자,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제가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가져왔거든요. 리사이클링의 개념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거기에 조금 더 가치를 올려서 업사이클링이라는 개념이 최근에 많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업사이클링은 여기 보시면 상향된 가치의 새로운 제품을 만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리모델링하고 약간 다르고요. 리모델링 되는 그 제품이라든지 이런 거에 새로운 가치를 하나 더 넣는다는 개념인데, 앞으로 조금 몇 가지 얘기를 하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이거는 업사이클링의 반대 개념이죠. 다운사이클링. 이거는 그냥 가치가 상향되는 거 아니고 가치 하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뭐 건설 폐기물들 아까 그런 많은 양이 나오고 있는데 국가가 그냥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재활용 뭐 하는 부분에 대한 촉진법 이런 걸 만들어서 건설 폐기물을 적극적으로 건설공사에서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아스콘이나 이런 것들을 순환골재들을 많이 쓰도록 이렇게 하고 있죠. 의무적으로 2015년에는 순환골재를 모든 공공건축물, 공공기반시설 SOC 사업의 40%를 써라, 뭐 이런 강제 규정을 이제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런과 동시에 가연성 폐기물, 그러니까 우리 집 하나 부숴보면은 거의 콘크리트만 나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폐자재, 목재 뭐 이런 것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분리하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죠. 우리 쓰레기 분리수거 힘든 것처럼 분리해서 그거를 고용 연료로 만들어서
다시 연료로 쓸 수 있는 방법까지를 최근에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나가는 말이었고요. 이제 이거는 서울시에서 만들어 놓은 서울 새활용 플라자입니다. 새활용이라는 말을 이제 처음 쓰고 있습니다. 이게 영어로 쓰면 이제 업사이클. 어떨 때는 영어가 또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업그레이드 하면은 대충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업그레이드된 리사이클링이다 해서 이거를 한국말로 풀잔이 새활용이 됐고요. 그래서 서울에서 새활용 플라자라는 걸 만들어서 지금 적극적으로 교육도 하고 그 안에서 제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새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는 거를 제가 쓸데없이 가서 보고 왔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곁 이야기 그만하고요. 공간에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트 모던이라고 하는 영국 런던에 있는 현대미술관입니다. 본래는 이 건물이 화력발전소였습니다. 근데 미술관으로 변모를 해서 런던을 가게 되면 찍고 관광의 첫 번째 코스, 첫 번째는 아닐지 몰라도 많이들 들르시는 곳이 됐습니다. 미션 임파서블 혹시 보셨어요? 영화? 톰 크루즈 할아버지가 너무 늙어가지고 좀 이제 나이 드신 분이 좀 뛰어다 액션씬 소화하기가 굉장히 힘드실 것 같은데 그 영화에 보면은 이 꿀뚝 위에 올라가서 액션씬 펼치다가 뭐 다리도 뭐 다쳤다 이런 얘기도 하고 하던데요. 저는 영화를 보면은 건축하는 사람 아니랄까봐 배우의 뭐 연기나 이런 스토리 이런 거보다는 거기 나오는 공간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딱 보는 순간에 가봤던 곳이네 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건물이 사실은 이제 이 앞에 흐르고 있는 게 런던에 지나가고 있는 큰 강의 이름 뭐죠? 우리나라 한강이고 템즈강. 네, 템즈강이 있고요. 보통 도시들이 발전할 때 강을 중간에 놓고 이렇게 강 근처에서 이렇게 도시가 생겨나잖아요. 그 템즈강도 그렇고요. 그 템즈강 남쪽에 이 테이트 모던이 있는 곳은 사실 화력 발전소였기 때문에 약간 도시 그 사람들이 살기에 적합한 곳은 좀 아니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건너편은 굉장히 발전했는데 이쪽은 사실은 좀 많이 낙후가 되어가고 있는 지역이긴 했습니다. 사실 이게 화력 발전소잖아요. 발전소는 뭐 그 발전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거하고 미술관하고 연관시키기가 좀 어렵죠. 그랬는데 이 건물이 고쳐진 상황들을 보면은 물론 여기에 이런 요소들이 덧대어지기도 했습니다만은 있는 공간 그대로를 거의 노출시킨 상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이 가지고 있는 역사의 흔적들이나 지나간 세월들에 대한 흔적 이런 것들을 없애려고 하지 않고 그 가치에 대해서 인정을 좀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리모델링 돼서 새로운 공간으로 만들어진 건물들 대체로 다 보면은 싹 뜯어내고 볼점만 남기고 다시 입히는 방식이 아니라 그 건물이 가지고 있는 흔적들을 최대한 살려내려고 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도 같은 개념이었고요. 하나를 더 보면 이게 파리의 오르세인데요. 세네 강변 지나가다 보면은 이 오르세가 보입니다. 그 오르세 안에 들어가 보면 이게 본래 기차역이었습니다. 근데 기차역을 어떻게 활용할까? 기차역이라는 게 포항역도 사실은 지금 좀 없어졌죠. 저 굉장히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포항 역사가 가지고 있던 추억들, 그 역사에서 누렸던 그 공간에 대한 체험들 이런 좋은 기억들을 한꺼번에 없애버린 것 같은 상실감을 저도 같이 느끼던데요. 유럽 사람들 잘 안 없애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능이 좀 떨어진 중앙역이었던데요. 이 기능이 떨어진 역사를 어떻게 활용할까 고민하다가 미술관으로 변모를 시켰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최근에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선유도 공원입니다. 선유 정수장이었습니다. 선유도는 이제 한강에 있는 여러 섬들 중에 하나고요. 그 섬이라는 곳이 접근하기가 좀 힘든 곳이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일반인들이 들어가는 시설이라기보다는 정수장이나 뭐 이렇게 개발을 해서 많이 쓰였던 모양이고요. 그러던 게 기능이 이제 없어지게 돼서 생태공원으로 변모해서 최근에는 서울 시민들한테 이만한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갖는 곳이 드물다 할 정도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가봤는데 되게 좋던데요. 서울 가시면 한번 들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학 비축기지, 이게 석유 비축기지잖아요. 옛날에 우리 너무 우리나라에 자원도 없고 하다 보니까 국제 정세에 따라 많이 휘둘리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아닌가 싶은데요. 석유 파동 겪고 나서 이 석유값이 너무 오르고 하니까 우리나라에 좀 비축을 해놔야 되겠다. 그러니까 외환 보유하는 것하고 같은 개념으로 석유를 비축해뒀는데 산업화가 빨리빨리 진행되다 보니까 그 양으로 감당이 사실 안 되는 상황이 되어가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석유를 모아놓는다 이런 개념은 좀 없어진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기능이 없어졌잖아요. 근데 이런 석유를 담아놓던 이런 탱크들이 그냥 흉물처럼 남아있게 되면 사회 문제가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뭘 할까? 결국 여기에 문화의 숨결을 불어넣어서 석유 비축기지에서 문화 비축기지로 변모가 되어서 여기도 최근에 굉장히 인기가 있는 공원입니다. 한번 전시나 이런 예술 공연들 많이 진행되고 있어서 여기도 한번 가볼 만한 곳이고요. 공장이었다가 복합 문화예술공간 이렇게 변하는 거죠. 여기는 창고입니다. 지금 이게 길거리에서 낮에 본 뷰인데요. 변화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옛날 지나가다 보이는 풍경이 하나이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대림창고인데요. 대림창고라는 이름, 옛날 창고 이름 그대로 씁니다. 카페로 변했는데 이름도 그대로 씁니다. 그래서 가보시면 창고 안에 이제 카페를 만들어 뒀는데요. 여기도 어마어마한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일까 궁금했어요. 지금 그 아파트에 사는 인구가 전 국민의 60% 정도라고 하던데요. 통계에서. 사실 그 아파트라는 공간은 정사각형 상자, 정사각형이 아주 6면체 상자잖아요. 그 상자가 가지는 층고라는 거는 2.8m, 3m 최근에 그러다가 그 천정고는 사실 들어가 보면 천변일률 2.3입니다. 그죠? 그 이상 되기가 어렵죠. 한 채라도 더 지어야 이문이 많이 남으니까. 그리고 옛날에 우리가 살던 주택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작은 집들 마루, 방, 부엌 이렇게 그런 공간들로 둘러싸여 있는 작은 마당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마당이 가둬놓은 마당이 보여주는 하늘 이런 부분들, 그리고 마루라는 곳은 찾아와서 신발을 벗지 않아도 걸터 앉아서 이야기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장소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옛날에 찾아오는 것들에 대해서, 이웃에 놀러 가는 것들에 대해서 크게 부담 없이 드나들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 아파트는 현관문 닫아버리면 완전히 단절되는, 세상하고 단절되는 공간이다 보니까 옛날에 우리 주택들이 가졌던 그 마루나 사랑방의 기능들이 많이 없어졌지 않나. 그래서 그런 공동체가 가졌던 좋은 공간들이 이제 사회로 나와서 카페라는 공간으로 만들어지면서 거기에서 사랑방의 역할들을 기대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아파트는 이제 그 낮은 천정고 속에서 우리가 갇혀 지내다 보니까 높은 공간에 대한 갈증 이런 거를 해소시킬 방법들이 그다지 없는 것 같아요. 여기도 강당이니까 좀 높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그런 걸 느끼는데요. 천정이 확 높은 공간을 갔을 때 느끼는 해방감 이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카페가 좀 그런 갈증들을 좀 해소시키는 곳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저는 좀 하게 되더라고요. 여기는 떡하니 목욕탕이라고 써있죠. 목욕탕. 여기는 북촌입니다. 서울의 북촌인데요. 북촌이 요즘 관광객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있는 골목이잖아요. 옛날 풍경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한옥들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 거리가 주는 그 한국적인 정서들이 많이 남아 있는 골목이어서 관광객들이 많이 가게 되고, 그래서 그 회사의 홍보 부스 같은 것들을 여기에 입점시키면
굉장한 그 홍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지 쇼룸들이 이제 좀 들어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목욕탕 건물은 사실은 안경점의 쇼룸입니다. 판매도 해서 저도 뭐 거기서 안경 하나 사갖고 나왔는데요. 프로젝트 이름 자체가 그냥 베스룸입니다. 그냥 베스룸. 안경점하고 베스룸은 연관이 잘 안 되잖아요. 안에 들어가면 이제 풍경이 이렇고요. 여기도 보시면 이 건물들 옛날 목욕탕이었던 흔적들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다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옛날 욕조 일부였잖아요. 여기에 이제 이거 발전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2층도 있는데요. 여기 뚫어가지고 이 발전기를 돌려서 2층에 보면은 그 작은 전구들이 쫙 연결된, 그래서 그 불이 켜집니다. 실제로 발전해서. 그런 공간들이고, 여기는 이런 그 옛날 모습이 깨지면 깨진 대로 그냥 다 놔뒀고요. 이런 기둥들도 이 타일들 붙였던 흔적들을 다 그대로 남겨뒀습니다. 이거 목욕탕인 걸 대본에 알 수 있잖아요. 이 공간도 성수동에 있는 아까 말씀드린 대림창고하고는 조금 다른, 대림창고는 창고여서 굉장히 높은 층고를 가진 집이었고요. 여기는 보시다시피 변천사가 너무 다양합니다. 슈퍼였다가 식당이었다가 가정집이었다가 정비소였다가 공장이었다가 최근에는 카페로 이렇게 변화됐잖아요. 제가 이거를 이렇게 적어놓은 이유는 뭐냐면요. 가보면 이 건물 안에서 이런 흔적들을 다 찾아볼 수 있는 겁니다. 옛날에 뭐였더라 이런 거를 그 세월이 지나면서 변화되어가는 공간의 과정들을 읽을 수 있도록 건물의 흔적들을 다 남겨놨다는 것이죠. 지금 뭐 길게 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거의 이 사진 한 장으로 지금까지 한 이야기들을 대변을 해보려고 합니다. 건물도 인간의 탄생과 같이 잉태해서 자라서 잘 성장했다가 노년을 맞고 그 다음에 죽음에 이른다. 건물도 마찬가지죠. 인간의 의지로 만들어서 잘 쓰다가 기능이 쇠하거나 뭐 없어지거나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생애하고 같은데 또 그 인간하고 건물의 생애가 다른 점이 있다면 뭘까? 다른 점은 인간은 본인의 의지로 태어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건물은 인간의 의지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인간의 의지에 따라서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쓰여지고 어떤 말로를 걷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건물을 만드는 단계에서 이 건물이 만들어져서 어떻게 쓰여지고 어떻게 유지되다가 어떤 말로를 겪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만드는 단계에서 우선 새 집이니까 좋고 이런 것보다는 쭉 오랫동안 나의 역사를 같이 쓸 공간이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시작할 때 그 설계하는 마음가짐이 조금은 다르지 않을까, 다른 시각에서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뭐를 너무 쉽게 부수잖아요. 쉽게 만들고 쉽게 잘 부숩니다. 근데 그 만드는 단계에서 부서지는 마지막 순간을 잘 생각하고 조금 더 집을 짓는데 애를 좀 썼으면 좋겠다. 정성을 좀 기울여서 공간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끝으로 지루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가치를 키워주는 공간 업사이클링에 대해 이야기 잘 들어봤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주위의 업사이클링을 통해 재탄생한 공간들을 찾아서 직접 그 마법을 느껴보시길 바라면서 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건축에 대해 궁금증이 생기거나 문의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현대 HCN 경북방송 건축학개론 프로그램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건축사님이 직접 궁금증을 풀어드리니까요. 궁금증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 쉽고 재밌는 건축물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